안녕하십니까. 한국사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한국사 강사 원윤철입니다. 2021년 2월 27일 시행 법원지 9급 한국사 해설 시작합니다. 문제 출제 비중을 보자면요, 고대사가 6문제, 고려시대 2문제, 조선 3문제, 근현대가 14문제 나왔고 근현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합쳐서 중세사가 5문제라 많이 적게 나왔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보면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죠. 18문제, 경제 4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는 딱히 언급할 만한 게 없고요. 문화사가 3문제 나왔습니다. 문화사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법원직 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공무원 시험 중에는 수능 시험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수능 문제나 한능검 문제, 수능 평가원 문제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끔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좀 정형화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수능, 평가원, 한능검 시험에 가장 가까운 문제들이 나오는 편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원윤철 한국사 TV 가면은 한국사 요약 강의 많이 있고요. 한국사 기출 문제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기출 문제를 그 회차별로 올리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상황 봐서 기출 문제집에 있는 기출 문제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를 하나씩 볼 수 있게 해드릴 생각이에요. 문제를 풀 때마다 제가 그 문제를 요약하는 방식을 소개하니까요,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한 주제랑 관련된 것을, 그게 한 페이지, 2페이지 되는 분량일 거란 말이에요. 기본서에 그거를 포스트잇 작은 크기로 요약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라고 제가 그거를 활용을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기출문제 빈칸 채우기 자료하고 영상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한능검 먼저 올릴 거예요. 한능검이 한 3월 말쯤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일반 공무원들 기출문제 빈칸 채우기하고 자료하고 영상이 무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오가면서 기출문제를 몇 회독 할 수 있을 겁니다. 5분, 3분만 시간 내더라도요, 몇 회독 하면서 한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리고요, 많이 활용해 주세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이 요 근래 좀 자주 나왔었던 건데, 해설 강의 하기 직전에 우리 지금 경찰 학생들이 시험 마지막에 문제풀 단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냈었던 사료랑 똑같은 건데요, 이 사료가 원래는 제4조 앞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뭐뭐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걸 빼갖고 사료는 조금 더 어렵게 구성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자, 4조에 보면 징용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자, 7조 보시면은 노동쟁이나 노무 중지 같은 것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조 보시면은 배급, 양도 이런 말 나오죠. 이제 국가가 물자를 가져다가 맘대로 주고 통제 경제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근거법, 이거 어떤 추상적인 근거법을 만든 게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해요. 국가 총동원령. 자, 요것에 근거해서 이제 개별법들이 나옵니다. 징용령, 물자 배급법, 이런 개별법들이 나오게 돼요. 구체화된 1938년 5월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후라고 나오죠. 자, 1번 보시면 중일전쟁은 37년 7월에 있었습니다. 자, 백남훈이 사회주의 역사학을 들여온 게 30년대예요. 그중에 조선 사회경제사를 쓴 게 33년이고 조선 봉건사회경제사라는 게 있어요. 조선 사회경제사가 고대사고 조선 봉건사회경제사가 중세사인데, 고려시대 역사인데요. 이게 둘 다 30년대 나옵니다. 앞에 거는 33년이고 요거는 조선사회경제사는 33년이고 조선 봉건사회경제사 그러면 37년입니다. 둘 다 앞에 있었던 겁니다. 자, 3번이 요즘 한능검에서 되게 자주 나왔던 건데요, 굉장히 자주 나왔던 겁니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범이라는 개념은 20년대부터 나타납니다. 일제강점기 때 10년대는 폭력으로 일통치를 냈었고요, 20년대 그게 안 되니까 문화정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문화정치라는 걸 하게 되면서 했었던 두 가지 정책이 뭐냐면요, 한국인들을 분열시킵니다. 민족 분열책을 피고요, 친일파를 만들어 나가고요, 두 번째가 사상범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빨갱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원래 그 일본에서는 치안유법을 만들어 갖고 사회주의를 잡겠다고 이제 그걸 만든 거였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그 사회주의자뿐만이 아니라 반체제 인사에 독립운동가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 부르게 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그게 점점 강화되다가 요 시대 중일전쟁 이후 때는 이제 빨갱이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잡아갈 수 있다, 예방구급령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자, 요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게 있어요. 빨갱이들은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권이 뭐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36년이고 중일전쟁이 터지자 그것도 무시하고 이제 잡아갈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게 예방구급령입니다. 요건 41년입니다.
우리나라 사상범 통제에 관한 역사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시작이 치안유지법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상당히 잘 나오죠. 요즘 이게 잘 나오고 있어요. 사상범 보호관찰령, 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연결시켜서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다음 3번이고요. 4번에 만주 전투죠. 만주 전투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군대와 만주에 있었던 중국군이 연합해서 했었던 겁니다. 만주 사변이 31년이고 그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32년에 있었던 겁니다. 영릉가 전투는. 자, 다음 3번이고요. 2번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보시면은 동대문 바깥으로 진격할 때 대구는 긴 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하고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을 말합니다. 13도 창의군은 1907년 12월에 만들어지고 서울 진공작전은 그 다음에 1월에 나타납니다. 1908년 1월에 나타납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의병이 크게 3개 있었는데요. 을미, 을사, 정미가 있었는데 야, 고종이 야, 얘들아 이제 그만 가라. 단발령 안 할게. 단발령을 철회하고요. 이제 해산하라고 권고하니까 금방 해산했었던 게 을미 의병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의 해산 권고로 해산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병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신분적 한계가 상당히 강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억은 을미 의병. 자, 디귿에 13도 창의군 결성 서울 진공작전 맞습니다. 자, 디귿에 서울 진공작전을 할 때 서울 내에 있는 이제 공사는 없죠. 공사는 없고 영사만 남아 있습니다. 영사관에다가 쪽지를 보내갖고 우리는 지금 도적대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중립을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글까지 보내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합니다.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때 나오는 말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국제법상 전쟁단체로 인정해달라.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미의병을 말합니다. 정미의병. 국제법상 전쟁단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자, 니은 디귿이 맞죠? 답은 3번입니다. 리을도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농민하고 척사 세력들이 이제 반외세, 반일의 특징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그 정치 세력은 개화파와 척사파와 농민이 있었는데 이 둘이 합쳐갖고 이제 의병이 된 겁니다. 자, 이 둘의 흐름을 보자면은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이 가장 큰 거였었죠. 자, 그리고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제 을미의병이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병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대한제국이 1897년에 수립되게 되죠. 자, 그리고 1904년 2월에 러일전쟁 터지면서 한국을 지켜줄 나라가 이제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 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때 이후에 이제 을사의병이 나타나고요. 정미의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둘이 합쳐질 수 있다는 걸 물어보는 건데 동학 농민운동 세력들, 그 자녀 세력들은 을미의병에 가담했다는 맞아요. 근데 요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농민운동이 또 있었어요. 그 동학 농민운동 세력이 다시 나타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영학당이라는 게 있었고요. 영학당. 자, 그리고 활빈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활빈당. 단순한 순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1898년부터 99년까지 있었던 거고 요거는 1900년 전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즈음에 없어진다고 봐요. 러일 전쟁 즈음에. 자, 그래서 요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 단체가 여기에 가입할 수는 없겠죠. 어디는 가입할 수 있다? 여기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요거 물어본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의병 자녀 세력이 활빈당 등의 무장결사를 조직했다. 여기 의병이 여기 들어갈 수는 없죠. 그냥 순서 물어본 겁니다. 순서. 단순한 문제입니다. 다음 3번이고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12번에 헌법 문제가 또 있으니까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때 요거는 간단하게 체크만 해드릴게요. 55조 보시면은 임기는 4년이다. 4년이면 일단 1공화국입니다. 1공화국하고 3공화국 때만 4년이었었어요. 자, 부칙 보세요. 자,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 55조의 두 번째로 보시면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규정이 있죠. 요 중임할 수 있다는 거, 1차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지정해 갖고 얘만 뭐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갖고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4.4 입개헌입니다. 54년에 있었던 2차 개헌 4.4 입개헌입니다. 4.4 입개헌은 기억하기 좋아요. 4 죽을 때까지 하겠다. 4 54년에 있었다. 4.4 입개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 2번 하죠. 개헌을 발사하시죠. 발췌 개헌이 52년, 4.4 개헌이 54년입니다. 자, 54년 1공화국 때 말합니다. 자, 일본은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을 말하는 거죠. 소련은 90학번, 중국은 92학번입니다. 90년과 92년에 수교합니다.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하고 단계했었던 거고요.
자, 이번 보시면은 일본과 국기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가 했었던 거예요. 5.16 군사정변 일으키고 나서 바로 일본하고 이제 관계 개선을 합니다. 관계 개선 시도를. 자, 이승만 때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때 아니면 절대 한국과 관계 개선 못한다 해갖고 큰 기회를 봤었어요. 그래갖고 둘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 갖고 이때 한국하고 일본이 다시 친구가 됩니다. 1945년에 해방되는데 정확히 20년 만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돼요.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62년에 김종필 오히라 메모를 시작으로요. 그리고 65년에 한일 기본협정을 통해서 둘이 친구가 됩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 20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은 박정희 정권 때 말하는 겁니다. 3월에 진보당 사건,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82세의 연세로 나섰는데요. 3대 대통령 선거에 50대의 젊은 사람이 그것도 제3계열을 썼단 말이에요. 야당도 아니었었고 제3계열 사람이 30%나 득표하는 이변을 겪게 됩니다. 야당 후보는 죽었고요. 신익 후보는 죽었고 제3계열의 후보가 30%나 득표하게 되자 이승만이 굉장한 위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간첩으로 몰아갖고 이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걸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우리나라 정당 중에 강제 해산된 정당은 딱 2개밖에 없는데 둘 다 이름이 진보당이에요. 이승만이 없앤 게 진보당, 박근혜 대통령 때 없앴던 게 진보당이었다는 거죠. 공교롭게 둘 다 진보당입니다. 둘 다. 자, 그걸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58년의 반격이라고 해요. 56년의 선거 때 위기가 있었던 거고 58년의 반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봉암이 실제 사형당한 거 이제 그 다음에 59년에 사형당합니다. 자, 4번에 지방자치 비출 한번 가보세요. 자, 지방자치는 군인 시기 때는 절대 못 쓰는 말이에요. 군인들은 권력을 나눈다는 말 못합니다.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정당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 시기 끝나야지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 그리고 2공화국 때 있다가 3공 때부터 없어집니다. 4공, 전두환 5공 때까지 없었다가 노태우 때도 반만 시행되고요. 김영삼, 문민정부 가서야 이제 완전 복원되는 겁니다. 그게 95년입니다. 김영삼 때입니다. 95년.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95년입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 하고 나오죠. 김효사와 중종 때 일이죠. 조광조가 죽은 걸 말합니다. 자, 다음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켰다. 인조반정 말합니다. 요거 간단히 순서 한번 잡아볼까요? 순서 잡아보시면은 상당히 잘 나오죠. 사대사화라고 해갖고 무갑기을이라는 게 있죠. 무갑기을. 자, 사대사화를 겪고 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사림들이 이깁니다. 사림들이 이기는 시점을 이게 연산군, 이게 중종 때, 이게 명종 때입니다. 사림들이 이기는 시점을 선조 때라고 합니다. 이 명종 때 훈척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외척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외척들이 힘을 기댈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선조 때 보면은 이때 붕당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살인만 남은 상태에서 붕당이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붕당을 제가 편의상 사색 붕당이라고 해갖고 십자가로 표현을 하는데 총 4개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노소남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갈라져가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제 대체로 후기라고 부르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붕당 정치에 중요한 게 인조반정이 있었고요. 사실상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인조반정 때부터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선조 때하고 광해군 때는 그냥 붕당의 성립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붕당 정치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예송 논쟁이 있었고요. 환국 정치가 있었고 환국 정치 때문에 환장하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환장이 왔고 야 붕당 없애자 했었던 게 탕평 정치입니다. 이게 현종 때, 이게 숙종 때, 이게 영정조 때 있었던 거죠. 그 순서를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동인이 남북으로 분화됐다. 이게 선조 때입니다. 최초 붕당은 동서분당이었었고요. 동서분당. 서인하고 동인으로. 자, 서인이 동인 세력을 정열이 모반 사건을 핑계로 한 1000여 명을 죽입니다. 이게 전쟁급의 학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동인이 서인을 두고 얘한테 복수하자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복수하자는 개념으로 갈라서게 되는데 야 피는 피를 부른다 하지 말자 하는 입장이었고요. 이때 피해를 많이 받던 게 북인이었단 말이죠. 똑같이 복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인에 대한 복수를 두고 갈라서게 돼요. 이게 정정된 겁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두 의견이 나오게 되고요. 정철 건조일. 서인 정철이
불경하게도 왕이 살아있는데 세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왕이고 저하는 세자를 말합니다. 건저의라는 것은 세자를 세울 것을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핑계다, 기회다. 이걸 기회로 서인도 똑같이 죽이자 하면서 막 싸웠었던 게 이 둘이 또 갈라지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동인이 남인과 부인으로 분화되었다. 이게 정열이 모반 사건하고 전철 건조의 사건, 선조 때의 사건으로 분화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임진왜란 전이었었어요. 자, 이번에 봅시다. 환국 정치는 숙종 때고요. 환국 정치 중에 노론하고 서로 갈라진 게 경신왕국과 갑술왕국 때입니다. 경신왕국, 갑술왕국 때 서인이 노소로 갈라진다. 노소라는 단어는 숙종 이후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때 처음 나온 거니까. 자, 3번에 예송 논쟁은 현종 때입니다. 그 중에 서인이 집권한 것은 기해예송을 말합니다. 현종 즉위년에 있었던 기해예송입니다. 자, 4번은 중종 때 기묘사화의 배경이 되는 거죠. 조광조가 위훈 삭제 사건, 위훈 삭제를 주장했던 게 기묘사화가 나타나는 배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가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왼쪽 그림은 가락박혀죠. 방추차라고도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갈돌 갈판을 말합니다. 신석기 때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처음으로 농경 시작되었다. 맞죠? 자, 이번에 청동기 말하고요. 자, 3번에 구석기 말합니다. 뗀석기는. 자, 4번에 동굴 막지 고조한 것은 구석기 말합니다. 구석기. 답은 1번이고요. 6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남쪽으로는 진안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접해 있다. 진안은 그 경상도 쪽에 있는 그 사만 중에 경상도 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동해 말합니다. 동해. 자, 네 번째 줄에 후, uk군, 삼노라는 것도 키워드가 되죠. 동해 말합니다. 동해. 자, 1번은 부여와 고구려 말합니다. 1세기 초에 이미 왕 호칭을 사용했다. 자, 2번은 옥저, 민면느리제. 3번에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이 되었다. 사만을 말하는 거고요. 자, 4번에 무천 맞죠? 동무라고 하죠. 동무. 동해, 무천. 고동, 고구려는 동. 부여 영고. 고구려는 동맹. 그리고 동해는 무천이라고 합니다. 자, 4번이 맞죠? 자, 7번 한번 볼까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 내용이죠. 자, 기억 봅시다. 환인이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데려왔다. 즉 천손사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손사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고 단군이 우리나라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늘의 자손이 세운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자, 이번에 봅시다. 농경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게 이게 농경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자연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농경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를 신격화시켰다. 농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연물을 신격화시켰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편 이거는 애니미즘의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죠. 무생물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식물을 신격화시키면 토테미즘이라고 하고요. 자, 디귿 봅시다. 특정 동물을 소신히 여긴다. 살아있는 동식물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건 샤머니즘이라고 하고요. 무생물을 신격화시키면 애니미즘, 살아있는 동식물을 신격화시키면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3번에 틀린 거죠. 샤머니즘이 아니라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자, 4번에 봅시다. 단군왕검은 정책 지배자와 제사장이 일치된 재정 일치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8번 보시면요. 1921년을 고비로 위기 상태에 빠졌다. 자, 두 번째 줄 임시정부 내에서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네 번째, 이것을 국민대표회의라고 하죠. 자, 여섯 번째 줄 이게 개조파와 창조파 대립으로 결렬됐고요. 자, 이후에는 임정이 조그마한 단체로 쪼그라듭니다. 임정이 조그마한 단체로 그 지도체제가 개편되었다. 남아있는 임정을 체제 개편을 한번 합니다. 이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자, 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1904년부터 있죠. 1910년대 더 이상 한반도는 독립운동하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다 독립군 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북관도에도 만들고 서관도에도 만들고 관내 지역에도 만들고 연해주 심지어는 미국에도 만들고 합니다. 자, 일정 시기 지나니까 야, 이거 여러 군데 만들어졌고 여러 군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모여서 우리 단체 하나 만듭시다. 하나의 단체를 만듭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처음에 추진했었던 건 미국에서 만들었었던 국민회가 추진했었는데 국민회가 전 세계에다 지부를 만들었었어요. 10년대는 국민회가 좀 많은 걸 주도했었습니다.
국내 만들었었던 게 조선국민회라고 해갖고 그것도 가끔 나오죠. 만주, 시베리아, 연해주 여러 군데 만들었었어요. 심지어는 멕시코에도 만들고요. 좀 앞서 갔었습니다, 국민회가. 자,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되니까는 몇 명의 독립군 망명지사가 모여갖고 뭐 하게 되냐면은 우리 전체 한번 모여갖고 통합된 정부 한번 만듭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해요. 대동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방언식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917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박신조만이라고 하는데요. 박신조만 등 14명이 얘기합니다.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그리고 조소왕, 그리고 미국에서 무력 주장을 주한 사람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외에 14명이 주장했었는데 이때는 이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1918년에 미국 대통령이 야, 식민지 때문에 우리 싸웠잖아. 1차 대전이 끝나는 해죠. 끝날 즈음에 1월에 미국 국회 연두교소에서 이 문제는 식민지 때문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가장 잔인한 전쟁을 벌인 것이다. 식민지 풀어주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여기서 한껏 고무돼 갖고 이때 실패했었던 임시정부 논의가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년에 실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임시정부 개념이 뭐냐면요. 임시정부는 각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게 독립이라는 하나의 큰 가치만 공유하는 거지 운동 방식은 되게 다를 거란 말이지. 예를 들면은 우리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광역수사대 같은 걸 만든다면요. 광역수사대, 이 연쇄살인범을 잡는다는 그 큰 취지만 동의하는 거지 이 범인을 잡는 방식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나는 잠복해야 돼. 잠복은 잠복이야. 과학수사하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 이 방식을 처음에는 이걸 포용해 줄 만한 지도력이 필요했었는데 포용을 하지 않고요. 이걸 독선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삐그덕을 했었던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뭐냐면요. 뭐 연통제, 연통부, 교통국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실제 한반도에 대한 통치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 2년 만에 다 걸려요. 20년, 21년까지 존재하다 거의 대부분 걸리고, 자, 그리고 외교 노선을 너무 강조하면서 독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1921년에 대통령이 이때 유일하게 취임식 때 딱 한 번 오고 한 번도 오지 않으시거든요. 이때 딱 한 번 와갖고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세력들을 임정했다 심어놓고 이동희, 안창호 이런 사람들을 다 잘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만 더 격화시켜놓고 가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임정의 원로였었던 분들까지도 이거 한번 다시 논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임정의 원로였었던 박은식, 원세훈 같은 사람이 먼저 있죠. 21년에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냅니다. 그리고 무력주장파였었던 신채호, 신숙,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군사통일 주비회를 만들어 갖고 난 따로 갈래. 임정이 전투 안 할 거면은 나는 따로 갈래라고 하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21년 2월, 21년 4월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안 되겠다. 임정도 이거를 승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승인해서 나오게 된 게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회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 강경파들의 창조론, 지금에 있었던 임정을 없애고 다시 하자라는 창조론과 임정 내부에 있었던 아니다, 그냥 헌법을 조금 바꿔서 다시 운영하자라는 이 개조론의 대립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실패로 끝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래? 그럼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수많이 모여들었었던 한 정부로 모여들었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간다라는 겁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겨우 모아놨었던 게 초기 임정의 독선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스타일로 가겠다. 나는 이런 스타일, 나는 이런 스타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임정은 그냥 조그마한 단체 안으로 전락하게 돼요. 요만한 단체. 어쨌든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체제정비라는데 이걸 이제 2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2차 개헌. 1925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 보시면은 교통국가 연통제 조직이 일제 발각되었다. 이게 20년, 21년에 대부분 발각됩니다. 그래서 1, 2년밖에 못 가요. 자, 니은에 보시면은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투자문제 비판이 거셌던 게 이게 독립운동 내에서의 큰 갈등이었었다고요. 원래 임시정부는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임시정부의 그 정책 목표를 삼았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 되면서 그건 안 돼 임마, 말로 해야지 말로.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장투쟁 노선이 아니라 외교 노선으로 가게 돼요. 외교 노선으로. 이제 그러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 과학 수사해야지 마, 무슨 잠복이야 이 병신아, 막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무시하니까는 잠복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광역수사대 참여했던 걸 이제 포기하고 나 그럼 나갈래, 나는 내가 따로 잡을게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모였던 임시정부가 다시 요만해지게 됐던 거라고요. 되게 아쉬웠던 사건입니다. 자,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투쟁 문제 비판이 거셌다. 외교활동이라는 그 한 주제만 가지고 너무 독선을 했다라는 게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거고요. 자, 무장투쟁론자가 방금 말했던 신채호, 신숙, 박용만 같은 군사통일 주비에 결성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대급 봅시다. 외교론을 비판하는 무장투쟁론자들이 창조파고요. 이 사람들이 개조파가 아니라. 자, 리을 봅시다. 헌법을 고쳐갖고 대통령 중심의 집단 조절을 전환하였다. 2차 개헌은 의원내각제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헌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 구조를 규정하는 것을 헌법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제 이게 근대 민주주의 특징입니다. 전근대 왕조 국가는 행정부 대 행정입법 사법권이 다 있었던 걸 말하는 거고, 근대 국가는 행정입법 사법이 나눠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사법부는 권력기구는 아니죠. 사법부는 사후적인 재판기구고, 권력기구는 행정부하고 입법부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잘못하면은 다음에 개헌할 때는 입법부 중심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개헌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뭐로 간다? 의회 중심제로 간다고요. 다만 의회 중심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임시정부가 1919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의정원 중심 체제였었어요. 일종의 의회 중심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명함에 자기를 대통령이라고 파고 다녔기 때문에 통합정부가 세워졌을 때는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차 개헌 때 대통령제가 됐던 겁니다. 이 대통령의 실수 때문에 대통령의 질려 갖고 나오게 된 게 이제 의원내각제로 갔던 겁니다. 의회 중심제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해요. 우리 법원직 학생들은 잘 알죠? 헌법 배우시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여기는 내각의 대빵이 있어요. 내각을 통솔하는 수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방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나라도 헌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그 수상을 국무총리라고 불렀었던 거라면은, 국무총리 여기도 있었죠. 자, 여기는 뭐라 불렀었냐면은 국무령이라 불렀었던 겁니다. 국무령. 일본은 그냥 수상을 뭐라고 하죠? 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용어는.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다음에는 이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게 2년밖에 못 가요. 1927년에 망합니다. 이게 3차 개헌인데, 이거는 뭐 의회제도 아니고요, 대통령제도 아닌, 그냥 이 상태에서 의원들이 모이면 모인 대로 회의에서 결정합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이게 내각을 구성할 사람들도 안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그냥 모이는 대로 회의에서 결정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40년까지 가요. 이때가 임정 최악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중국 정부가 있는 중경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개헌하는데, 의회제 다음에는 뭐로 간다고요? 이제 행정부제로 가겠지. 행정부제로 가는데 대통령에 질려갖고 대통령이라는 말 안 쓰는 겁니다. 다시 쓴 게 뭐다? 주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건 행정부 중심주의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주석제로 간 게 의회제를 이제 다시 그만두고 행정부제로 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리을에 대통령제가 아니죠. 집단 지도체제도 아니고요.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 제도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억, 니은.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이 문제도 우리 그 신화지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신화지라는 문제집은 기출 지문만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신화지 660제라는 문제집이 있는데요. 그 지금 나온 문제집, 우리 그 기출 문제를 많이 활용하고, 그 기출 문제는 수능하고 한능검 기출까지 활용하는 게 법원직이에요. 그 세 가지 기출 문제를 짬뽕시켜서 만든 게 신화지 660제인데, 거기에 여기 나온 사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푸시면은, 보셨던 분이라면은 아마 사료는 쉽게 좀 접근을 했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기하한다. 그러니까 해방은 됐는데, 완전한 해방이 되려면은 정부까지 세워야지 완전한 해방으로 보는 거거든요. 즉 정부를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점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점의 두 번째 줄,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하한다.
세 번째 점이 키워드입니다. 확실한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과도기에 있어서 빨간 펜줄 한번 거보세요. 과도기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만든 단체다. 그래서 이름을 준비위원회라고 불렀어요. 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강령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자마자 만든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건국동맹이라는 단체를 거기서 만든 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든 겁니다. 자, 1번부터 자유당 창당했다. 이건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1951년. 두 번째 대선을 대비해서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대선이 52년이 있었잖아요. 48년에 첫 번째, 거기다 4년 더하기 하면 됩니다. 52년이 두 번째, 56년이 세 번째 대선이에요. 자, 2번부터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정부가 인공이에요. 인민공화국. 1945년 9월 6일에 만듭니다. 9월 8일에 미군이 들어오는데 미군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정부 있으니까 여기에 군 정부 설치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이제 먼저 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공화국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과도기 단체입니다. 과도기. 자, 2번 맞고요. 3번 보시면 10월에 만든 겁니다. 45년 10월에. 해외파였었던 이승만이 돌아오니까 자기 세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세력을 구축한다고 이제 만든 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겁니다. 해외파들은 망명 인사들이고 명망가들이거든요. 이름은 되게 높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사람들을 자기 이제 개인 집단화하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그냥 다 사람들을 모아갖고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개인의 사당 역할을 해줘요. 이게 그중에 이승만이 만든 게 독촉이라는 겁니다. 독촉. 1945년 10월에 만들었던 거고요. 자, 4번은 38선 넘어갔고 북한 지도와 남북 협상 가졌다. 이거는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고 난 뒤의 일입니다. 1948년 4월에 있었던 겁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러 갔었던 겁니다. 남북 요인 회담 혹은 뭐 사김 회담 이런 말들 씁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보시면 숙종 때 이르러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한 거죠. 환국. 세 번째로 상대당의 인사들을 정계에서 축출하고 숙종 말년에는 노론과 소론이 왕위 개성을 놓고 다퉜다. 맨 끝에 보시면은 영조와 정조는 이거에 환장이었고요. 이거에 질려갖고 붕당 정치를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탕평 정치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평 정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세력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타파 붕당까지 가는 게 탕평 정치예요. 일단은 세력 균형, 아무도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타파 붕당까지 목표로 하는 게 탕평 정치입니다. 영정조 때 하는 거죠. 자, 가는 한국 정치요, 나는 탕평 정치를 말합니다. 자, 봅시다. 기억, 가, 예송 아니죠? 우리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예송이 아니라 탕평 정치 때 얘기합니다. 예송은 현종 때 있었던 거고요. 자, 니은해 봅시다. 탕평책 맞죠? 디귿 볼까요? 송시열이 서인의 대표고요. 윤유가 남인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송시열과 윤유가 싸웠다 그러면 예송 논쟁이고요. 둘이 싸우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한국 정치 때입니다. 예송 논쟁 때까지는 서로 죽고 죽이진 않았어요.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화하는 정치였었다면은 이게 붕당 정치 1기라고 해요. 공존기라고 합니다. 한국 정치 때는 제가 붕당 정치를 2기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변질기라고 해요. 죽고 죽이는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송 논쟁까지는 유배는 보냈다 하지만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 때는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각 당의 대표였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한국 정치 숙종 때를 말하는 겁니다. 송시열이 죽었다. 한국 정치 중에 이거는 기사환국이라고 하죠. 기사환국. 경기갑병이라는 게 대표적인 4대 환국이죠. 경신, 기사, 갑술, 병신이라는 게 경기갑병, 기사환국 말합니다. 윤유가 죽었다면 뭐죠? 그건 경신환국이고요. 윤유가 죽었다면은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죠. 자, 리을 봅시다. 오군영을 설치했다. 자, 이거는 경신환국 때 남인들이 군대를 키우자 남인들이 역모를 준비한다고 서인이 왕한테 거짓 고변을 합니다. 왕이 아닌 걸 알았지만요, 남인의 위세가 너무 높아진 것을 견제하려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인을 다 내치고 서인을 등용한 게 경신년의 환국입니다. 자, 이때 남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를 뺏어다가 이제 다시 서인의 군대를 만든 게 금이영이에요. 금이영. 남인의 군대를 훈련별대라고 하고요. 그 금이영을 만들므로써 오군영 체제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경신왕국 직후의 일입니다. 리을은 경신왕국 직후의 일입니다. 오군영 완성된다. 자, 답은 3번이죠. 니은 디귿입니다. 자,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자, 1번 두 번째 줄 추축국이 키워드입니다. 2차 대전의 적국을 추축국이라고 합니다.
3번 볼까요? 3번.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몰아낸다. 자, 이거 태평양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1941년에 있었던 태평양 전쟁,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1941년 12월에 왜구가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고요.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요. 거기에 우리도 참전하겠습니다라는 걸 선포한 게 1941년의 일입니다. 자, 볼까요? 라는 상해 말하는 거죠. 상해.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1932년에 상해를 떠나갖고 이제 피난길을 겪게 됩니다. 32년에 떠나갖고 가가 중경인데요. 중국 정부가 남경에 있다가 난징 대학살 있잖아요. 일본 놈들이 남경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제 그 중국 정부는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한다고 죽인 게 30만이 되는 사람들, 민간인들 죽인 걸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937년 중일 전쟁 때 있었던 거고, 중국 정부도 이동하다가 이제 중경에 정착해갖고 중국과 일본의 전선이 되게 오래 갑니다. 이게 전쟁이 안 끝나고 오래 가는데, 중국 서쪽에 있는 중경 쪽이 하나의 전선이 되고요. 중국 동해안은 일본한테 거의 다 장악됐어요. 그래서 동부 전선과 서부 전선 나뉘어갖고 중국 내에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였었다고요. 우리 임시정부가 중경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조금 안전해졌어요. 조금. 거기는 중국 정부 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임정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1940년입니다. 그래서 라는 32년에 떠나는 거고요. 가는 40년에 도착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이 이걸 이동기라고 해요. 이동기. 피난기. 요 이동기 때를 1930년이라고 하는 30년대라고 하는 겁니다. 상해도 아니고 중경도 아닌 곳에 임정이 있었다라면 30년대라는 뜻입니다. 자, 항저우, 전장, 다는 창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장사라고 하고, 이 장사 37년에 도착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광저우, 유저우,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유주라고 합니다. 유주. 광저우는 광주 말하고요. 38년에 유저우로 갔다가 40년에 중경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임정이 살아납니다. 답은 1번이죠. 중경 정부 때 대일 선전포고문 발표하고요. 우리 정부가 군대까지 만들고 이제 군사 활동까지 하는 시기입니다. 자,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자, 첫 번째 봅시다.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한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은 찬성 몇 표, 반대 한 표도 없이. 네 번째, 박정희 선출했다. 이거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 어디다 모아놓고요. 안 거 일어나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항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항하는 사람도 없이 찬반 투표로만 가는 겁니다. 찬반 투표로. 이런 뭘 말한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투표를 말하는 겁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국민 직선이 아니에요. 국민 직선하는데 2,000표 나오지는 않겠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안 거 일어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도 없이, 다른 후보자 없이 한 명만 나와서 그냥 찬반 투표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법은 7차 개헌을 말합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 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좀 볼까요? 전두환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먼저 대통령이 돼요. 이게 11대고요. 그리고 헌법을 바꾸고, 헌법 바꾼 게 이제 8차 개헌이죠. 8차 개헌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신에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같은 방식입니다. 자기 친한 친구들 불러다 놓고 안 거 일어나 이걸 뽑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대통령을 한 번, 두 번 합니다. 한 번, 두 번. 11대, 12대가 됩니다. 새 헌법으로 된 게 12대 대통령입니다. 1번 봅시다. 기억.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만 허용한다. 이 삼선 개헌을 말하는 거고요. 삼선 개헌은 369라고 해갖고 69년에 있었습니다. 삼선 개헌 69년, 369. 6차 개헌이라고 해요. 6차 개헌. 자, 2번 봅시다. 대통령이 국회 상권 갖는다. 맞습니다. 이 군인 시기 때는 국회 상권이 있었어요. 7차 개헌과 8차 개헌 때 있었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차 개헌 때 말하고 3차 개헌. 2공화국 헌법입니다. 자, 4번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7차 개헌 말합니다. 7차 개헌이 유신헌법 말하는 거죠. 자, 이거 간단히 정리 한번 좀 해봅시다. 헌법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헌법은 재헌헌법으로 시작하죠. 헌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국가를 표현할 때 이 삼각형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왕이요, 이게 관료, 이게 국민입니다. 왕, 정부, 국민인데, 왕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을 왕조 국가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전근대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왕이 곧 국가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근대 국가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국가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왕이 없어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계 최초로 근대 국가를 만든 게 영국하고 프랑스잖아요. 영국식과 프랑스식이 있어요. 영국은 왕을 죽이진 않죠.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거고, 왕이 존재하지만 왕도 법에 따라라. 프랑스는 왕 죽이죠. 루이 16세 단두대서 죽이잖아요. 왕이 없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과 비슷한 제도가 나오는데 대통령제 같은 게 나옵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요. 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제일 유사한 제도를 만든다고 만든 게 대통령제였습니다. 하여튼 프랑스도 이제 왕이 없어진 나라, 공화정으로 갑니다. 공화정. 자, 그렇고요. 여기는 권력을 세 개로 쪼갭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쪼개게 돼요. 자, 이런 것을 헌법에 딱 규정해서 통치하는 이 국가를 이제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은 여기에 있죠. 여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둡니다. 이게 이제 입법부예요. 그래서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권력기구 아니니까 빼고요, 행정부 아니면 입법부 둘 중에 하나가 권력의 중심이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게 헌법상 통치기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 다 실패하면 요거로 가요. 요거 다 실패하면 다시 이거로 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행정부 중심주로 합니다. 행정부 중심주로 할 때 그 대빵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불렀었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헌법을 보자면은, 헌법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행정부를 물어보는데, 그냥 행정부 중에 대통령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가 선출 방식이고요. 선출 방식. 하나가 임기를 물어봅니다. 임기. 자, 두 번째 국회도 가끔 물어보는데요. 국회는 딱히 물어볼 게 없어요. 양원제였었냐 아니었냐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중심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회의 수상이 정부를 구성한다. 그것도 있지만은 국회가 두 개다. 이것도 그 특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이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양원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헌법을 처음 만든 것을 제헌헌법이라고 하죠. 1948년 7월 17일. 그래서 우리 이 기념일로 이거 공유하고 있죠. 국경일로. 자, 보시면은, 자, 그리고 공화국이 크게 바뀔 때마다 큰 사건이 있어요. 공화국은 아직 합의된 말은 없지만은 헌법이 크게 종류가 바뀌었을 때 공화국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그냥 칩니다. 그 크게 바뀐 게 홀수로 가요. 357로 갑니다. 357. 3차, 5차, 7차로 가는데 이게 이제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쭉 가요. 8차, 9차로 갑니다. 자, 이 각각 전에 있었던 큰 사건들이 뭐냐면요, 요거 전에는 4.19라는 게 있었어요. 4.19 다음에 허정 과도정부라는 게 나타납니다. 요 과도정부에서 만든 헌법입니다. 여기는 5.16 군사정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이상한 비변사 같은 기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추진했던 거고요. 7차 때는 이건 친일 쿠데타예요. 스스로는 쿠데타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있었어요. 7.4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좋은 분위기 있었는데 친일 쿠데타로 이렇게 갖고 10월 유신이라는 걸 단행했던 겁니다. 자, 8차 때는 굉장히 길죠. 12.12, 5.18,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법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기서 이제 추진했었던 개헌이었었고요. 자, 이제 9차 개헌은 잘 알듯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되게 다 컸던 사건이라, 모든 사건에 뭐가 있었냐면은 모든 사건에 계엄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만 없었습니다. 여기만 계엄령이 없이 평화적으로 헌법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수용을 합니다. 애들이 수용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6.29 선언이라고 합니다.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을 살상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여야 합의로. 이게 현행헌법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내용 보시면은, 선출 방식은 이때 처음에는 순수한 대통령제는 미국 빼놓고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외에 국회제가 약간이 가미가 되는데 국회에서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국회 간선이었었다. 간선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선.
자,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한 2번 더 하시는데요. 요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발사. 이게 1차 개헌, 이게 2차 개헌입니다. 발췌 개헌이 직선제로 다시 바꿨던 거고요. 자, 요거는 임기를 초대 대통령만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요 규정을 뒀던 겁니다. 4.4 이게 52년, 이게 54년인데 4년에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말을 했던 거에 4.4 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제 실패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잖아요. 이게 4.19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회 중심제로 가게 됩니다. 국회 중심제로 가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뽑아요. 그리고 양원제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양원제는 여기도 나타났고 이제 2번 있었는데, 요거 발췌 개헌이라는 게 대통령제 하나, 의회제 하나 발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발칙하는 법이에요. 발칙량이라고 합니다. 발칙량. 요거는 실제 실시는 안 하고요. 이거는 민의원, 참여원, 선거를 실제 실시합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직선제로 돌아와갖고 직선제가 일단 갑니다. 그리고 6차 개헌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369. 6차 개헌은 삼선 개헌이라고 해요. 나 3번까지만 나갈게. 3번까지만 했던 겁니다. 자, 10월 유신은요. 10월 유신은 다시 간선제로 바꾸는데, 이 간선제부터는 이제 진짜 이상한 간선제가 됩니다. 이 간선제부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간선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간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 2분만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었어요. 국민들이 개입하기 사실상 곤란했었던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요거 싫다고 바꿔주세요 했었던 게 이게 현행법입니다. 요거 싫다고 바꿔주세요 했던 게 이게 다시 직선제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는 간선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간선. 의원내각제 헌법 때는 간선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요. 국회에서 뽑았다. 국회 중심제니까 여기 한번 간선이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 간선이 있었다. 나머지는 직선입니다. 나머지는. 자, 임기를 보자면요. 임기는 첫 번째 헌법은 4년이었었어요. 이때 5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때 다시 4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유신 때 뭐로 바꾸냐면, 유신 때는 임기를 6년으로 바꾸고요. 이것도 없앱니다. 연임 제한으로 없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헌법은 2번 있었어요. 이승만 1번, 박정희 1번 있었는데, 이건 4.4 개헌이요. 이건 유신 헌법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없었어요. 후보자 1명만 나옵니다. 후보자가 못 나온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은데요. 불가능하니까 1명만 나와서 그냥 찬반 투표만 했었다고요. 자, 전두환 때부터 이제 단임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박정희랑은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좀 구분했었던 거예요. 구분한 게 단임제라는 표현을 처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7단이요. 여기는 5단으로 갑니다. 7단, 5단. 이거 전화번호처럼 기억해 두세요. 454675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454675, 45국에 4675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45국이 존재하지는 않죠. 하여튼 전화번호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런 게 있어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해산권. 요거는 이상한 군인들 시기 때만 존재했던 거예요. 원래 행정부 중심주의에서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게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 대통령을 거의 왕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왕이 국회가 만든 법보다 왕의 말이 더 상위에 서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게 비상대권입니다. 여기는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비상조치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 법률보다 더 상위에 서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이 2문자 뜨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7차가 되면서 4공화국을 만들면서 이제 박통이 아니라 긴통이 됩니다. 긴통. 박정희 대통령은 박통이 아니라 긴통이에요. 긴통. 아주 잘 나오죠. 긴통이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은 여기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의원내각제, 국회가 내각을 해산할 수 있고요. 내각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건 의원내각제에 당연히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3번 있었어요. 3번. 요거 한번 정리하시면 헌법은 쉽게 좀 풀릴 겁니다. 1번 보시면은 대통령 연임 3회까지 한다. 이게 삼선개헌 말한다 그랬었죠. 이번에 국회 해산권은 그래서 7차, 8차 이 군인 시기 때 있었던 건데 3차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임기 5년은 현행입니다. 현행하고 또 언제였었다? 이때가 임기 5년이었습니다. 의원내각제 할 때. 현행은 5년 단임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 합치면 통일주의 국민은 유신헌법 7차 말합니다. 저 때를 사공하기로 하고요. 답은 2번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었던 4, 4, 5입견 문제 3번도 같이 엮어서 기억할 수 있겠죠.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자, 은병을 만들어 화폐를 썼다. 고려 숙종 때죠. 자, 나번에 볼까요?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 각품의 전시가를 지정했다. 처음 전시가, 시정 전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관품에 놓고 낮으면 논하지 않고 인품으로만 정했다. 이거는 원래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선시대 역사가들이 고려사를 쓸 때 그 사람들의 오해라고 보시면 돼요. 관품 논합니다. 관품을 논하는데 워낙 인품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인품만 가지고 한 거네. 그냥 그런 표현이에요. 나의 두 번째 줄은 그 역사를 쓰는 사가들의 그냥 오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나는 경종 때 시정전 직구하고요. 자, 다는 도평에서 과정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었다. 두 번째 줄이 핵심적인 키워드죠.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두어 사대벌을 우려한다. 과전법 사료죠. 공양왕 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14번 한번 볼까요? 14번은 근초광 때의 그 지도죠. 그 북쪽으로 한 화살표는 고구관항을 전사시킨 거, 평양성을 공격한 거고요. 남쪽으로 한 화살표는 마흔을 병합한 걸 말하는 거고, 가야 쪽으로 간 화살표는 가야에 처음 진출한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로도 화살표가 나가는데, 자, 해외 중에 맨 위로 간 게 요서지방 진출한 것이고요. 그 바로 아래 간 게 그 반도 삐죽 나간 게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 공격했다는 거. 요서와 산동반도에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한국 학자들이 잘 믿지 않아요. 이건 중국 사사에만 나오는데 설마 식민지를 만들었겠어? 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무슨 무역 거래 정도 했겠지 정도로 봐요. 어쨌든 중국 기록에는 식민지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 백제 9년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밑에 동진에 간 거는 외교하러 간 겁니다. 이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자, 일본에 처음 진출합니다. 이거를 일본에 진출한 걸 큐슈 진출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야도 처음, 일본도 처음 갑니다. 요소 산동반도도 처음이었었고요. 근초광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남으로 마흔을 통합했다. 맞죠? 자, 니은 부자상속이 근초광 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자, 딕스의 22부는 성황 때 일입니다. 성황 때. 자, 리을에 좌평제도와 관동제도를 마련했다. 이거 조금 정확히 써야 돼요. 정확히 쓰면은 처음 마련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처음 마련했다. 고이왕 때입니다. 답은 1번이죠. 기억 니은. 15번 한번 볼까요? 기억 볼까요?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국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게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 볼까요? 양미와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미곡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데 거기에 제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제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조선하고 일본이 교역할 때는 항상 우리가 제한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무역이었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일본이 주도하는 무역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걸 무제한 유출, 무제한 무역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계약조, 임신약조, 기유약조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약조는 50척 200석까지만, 임신약조는 정확히 그 반으로 줄이고요. 25백으로. 광해군 때 기유약조, 기유약조는 20척 100석으로 줄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 제한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았었던 조약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패턴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요. 봅시다. 첫 번째 체결하는 조약은 수호자가 들어갑니다. 수호자하고 통상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강화도 조약에는 이게 따로 나타나요. 일단 이놈들이 급하니까는 수호 먼저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따라옵니다. 무역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1876년 2월에 있었고요. 이게 이제 7월에 나타납니다. 무역규칙과 더불어 조일 수호주교 부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게 같이 나타납니다. 한 번에. 얘만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걸 나눠서 물어보는데 일본, 조선이 있다면은 자,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국가를 침탈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원료를 수탈하고요. 여기를 시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식민지를. 자,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원료가 쌀이었단 말이에요. 쌀을 어떻게 규정했냐? 제한 규정 없이 규정했다는 거죠. 이걸 미국 무제한 유출이라고 하고요. 시장을 쉽게 만들려고 얘들이 뭐 했었냐면은 야, 우리끼리는 관세 내지 말자. 무관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관세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항세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추정해서 관세도 무관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약은 예쁘지 않아. 일본 애들이 예쁘지 않아요. 미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 얘들은 뭐 미관이 없어. 하나도 안 예뻐. 이게 조일 수호주교, 통틀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 때 있었던 거고요. 이 중에 이 중에 요 두 개가 통상 문제라고요. 이게 이제 무역 규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얘들이 통상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이제 수교하러도 오는 거잖아요. 수교할 때 보면은 말은 관계를 닦는다 해갖고 친구가 된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진짜 친구 아니에요. 모든 조약이 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성을 찾아내야 돼요. 이 문제가 있는 조약이라는 걸 말하려면요. 그래서 대등하게 체결하지 않는데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이하게 이놈들이 이런 말 씁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말 써요. 이것까지는 좋은 줄 알았지 뭐야. 근데 이거는 청나라 개입하지 말라고 니네 일은 니네 스스로 결정하라고 붙인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연계 부산을 여는 건데 우리 조선 후기 때는 부산항에서만 교역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에만 외관이 있었거든. 이 외관을 공사관으로 만들고 그냥 이거로 하자 했었던 겁니다. 이때 연 거고 두 개 더 달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나중에 원산하고 인천까지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데 해도를 작성한대요. 우리나라 지도를 암촉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일본의 군함 같은 것을 언제든지 유사시에 될 수 있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해안을 측량한다는 규정을 두고요. 지도 작성해 줄게. 해도를 지가 작성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요. 무역할 때는 관리들은 끼지 마라. 우리 FTA로 가자. FTA 관리는 끼지 말자. 임의 무역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임의 무역. 자, 그리고 이 모든 수호조약에 다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치해복권이에요. 치해복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죄를 져도 니네 나라 재판관이 재판하면 안 돼. 이런 규정을 정했고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 진출할 때 자기 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두 문자 따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이 너무 별로야, 애들. 별로입니다. 예쁘지도 않고요. 너무 자아도취해서 들어와요. 자아도취에서 옵니다. 자아도취. 여태까지는 조선이 규정한 것을 일본이 따르는 입장의 조약에 섰다면은 이제 일본이 규정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완전 자아도취에서 옵니다. 자의도취 측 미관이 있겠는가? 자의도취 측 미관이 있겠는가? 자, 그리고 아차 싶었던가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빠뜨린 것 같아서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야, 화폐 좀 쓸게. 우리나라 화폐 니네 계양장에서 쓸게. 일본 화폐 계양장 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일본의 금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은 이제 신식 화폐가 우리나라 구식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금융 체계를 먼저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오게 한 거고 10리 이내 무역이라는 규정을 줘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양장 무역 단계라고 합니다. 계양장 무역 단계. 이게 아차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차하고. 이걸 부록이라고 합니다. 부록. 자, 이걸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친구하자, 친구야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수호조약이고요. 자, 물건 좀 팔자. 물건 파는데 내가 유리하게 팔게. 이게 이제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 무역 규칙을 통상장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차 하고 집어넣는 게 화폐 좀 쓸게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저기를 물어봤죠. 시기는 답니다. 운요 사건 뒤에 강화도약 체결되는 거니까요. 자, 더불어 이거 정리 한번 하시라고 정리하는 방법 팁 좀 드린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16번 한번 볼까요? 자, 그 과정이 아시아적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줄 내면적 발전법 자체는 오로지 세계사적인 것이다. 맨 끝에 보편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회주의 사학입니다.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 때 있었던 근대사학도 아주 간단히만 정리 한번 좀 해드려 볼게요. 옛날에는 역사학과가 따로 없었거든요. 역사학과가 따로 없이 역사학은 경전에 부속되는 도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되면서 역사학이라는 게 이제 독립된 학문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역사학과가 처음 생긴 게 일본이었었어요. 1880년대 동경대학, 도쿄대학에서 역사학과를 처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사만 쓰는 게 아니라 걔들이 한국사도 걔들이 써요. 한국사를 쓰면서 한국사를 심각하게 왜곡을 합니다. 한국사를. 자, 그걸 이제 식민사학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집어먹기 좋게 그걸 정당화시키는 역사를 걔들이 쓰게 되는데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극우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한국인들이 쓰레기 같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걔들이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극우파의 입장하고 일본 극우파의 입장이 똑같은 거 아시죠? 이제 그 입장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건데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보세요. 한국인들은 누구한테 그렇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북쪽은 중국이나 만주 문화를 그대로 베껴다 쓴 거고 남쪽 문화는 일본 문화를 그대로 베껴다 썼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본 학자 누구도 이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그 일본의 구급화나 주장하는 거지. 일본 문화는 한국 문화에 전파를 줄 정도의 문화는 아니었었고요.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일본 문화가 계속 발전해 왔었던 겁니다. 거기는 도레인들의 문화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했었던 거예요. 다만 걔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일본 문화가 성립된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 문화를 받아갖고 문화가 성립된 것이냐 이거에 약간 다툼이 있는 거지. 지금은 일본 문화가 한국에 영향을 줬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었다는 것은 학자라면은 웬만큼 병신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웬만큼 병신 하면 그 극우파들만 얘기하는 건데 그 극우파들 얘기를 한국 극우파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율성론이라는 거고 주체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역사가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20세기인데 지네 나라 10세기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를 해대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화딱지 납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화딱지가 나갖고 그렇지 않아 임마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건데 이거를 비판한 게 누구였었냐면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었어요. 그 제일 먼저 열받으신 분이 누구였었냐면요, 이 민족주의 사학자의 1세대들을 빡신이라고 하는데요. 빡신, 박은식과 신채호.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사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대 문물이 막 들어오니까는 근대 역사학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채, 김태경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역사책, 먼저 근대를 만들었으니까 그 역사책의 형식을 베껴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라는 껍질의 역사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크게 바꾼 건 아니고요. 안정복이 썼었던 동사 강목을 근대 형식으로 그냥 쓰는 건데 일본 애들이 썼었던 이야기도 거기다 이제 옮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찍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걸 한국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보고 나니까 신채호가 이제 너무 열이 받고 화딱지가 나니까 이제 이 얘기를 쓴 겁니다.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쓸 때는 민족이 주체가 돼야 된다.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써야 된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발전해갖고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논지까지 발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박은식은 이런 논지에 기해서 실제 처음으로 통사책을 씁니다. 이게 한국 통사고요. 이게 전체 역사를 쓴 것으로는 처음입니다. 근대 역사책으로는요, 민족주의 사학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민족주의 사학의 발을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을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 다음에 나오는 게 2세대가 정문환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정문환,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인데 이 사람들이 했었던 활동이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왔고요, 실학 운동, 역사학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게 2세대의 활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개척한 사람들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이제 화딱지가 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사회주의 사학자였었어요. 사회주의 사학자, 사회경제사.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처럼 생각하고 공기처럼 생각해갖고 이제 전혀 각성을 못 하는데, 우리 그 지금 쓰고 있는 그 역사 구분법이 고대, 중세, 근대라는 구분법이라는 거죠. 이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80% 이상의 국가가 이 시기 구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똑같은 역사 그 패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처음 들여온 사람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사람이 1930년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전파를 합니다. 그게 사회경제사학인데, 이 사회주의 사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역사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고대, 중세, 근대라는 이 패턴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은 다 똑같이 간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역사의 시간은 다 똑같이 간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특수성, 우리 민족의 주체성, 우리 민족 정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요, 이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각성시켜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라면요,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다 똑같이 간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현재 근대로 진입했다면 우리도 근대로 진입할 거다.
역사의 시간은 다 똑같이 가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국은 고대 수준이고 진해만 근대라고 하는데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 발전 단계에 따르면 역사는 자연스럽게 그 발전 단계를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편성을 되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둘이 대립도 하지만요, 요렇게도 대립을 해요. 요렇게도 너무 특산면만 강조한다 이러면 이게 이론적 가치가 뭐가 있느냐, 우리 기분만 좋지 이걸 어느 나라에 적용할 수 있겠냐,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이론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요. 민족주의 학자는 사회경제학 학자를 현실을 너무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도 좀 서로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강조하면 이쪽 말하고 보편성을 강조하면 이쪽을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선 동조를 유포했다. 일선 동조는 이 타율성론입니다. 일본하고 조선은 같다라는 건데, 니네는 원래부터 같았어 임마. 옛날에 식민지였잖아. 지금 식민지라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니네는 쓰레기잖아. 식민지가 맞잖아.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식민사학을 말하는 겁니다. 식민사. 자, 일본이 큰일 나죠. 이런 말하면은 미친놈이라고 쓰는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식민사학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실증주의는 되게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실증주의는 이렇게 한참 대립하고 있을 때 있죠. 나는 정치는 몰라. 나는 순수하게 학문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여기 끼지 않는 겁니다. 실증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제 객관주의나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나는 그냥 과학하는 거야. 나는 객관적인 것만 할 거야. 여기서 주든 간에 객관적으로 검증 안 하면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실증주의자가 나중에 일본 놈들이 한국 역사책을 쓸 때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찬을 할 때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돼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학문을 위한 학문에 그쳤다.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이라는 환경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신문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신문이 완전 어용신문입니다. 야, 언론이 하는 말은 맞는 거지. 이 신문에 나와 있잖아, 인마. 이게 맞는 거야. 이런 환경 내에서만 움직이는 꼴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립을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중립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증주의가 대표적인 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본의 뜻에 잘 동조했던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실증주의자 봅시다. 그래서 실증사학의 영향을 받았다. 실증주의 말하는 거고요. 자, 3번에 대표 인물로 백남원이 있다. 백남원이 맞습니다. 사회주의사, 사회경제사. 4번에 진단학회를 만든 거. 조선학 운동을 전개할 때 이 와중에 한국사학회를 만드는데, 한국사학회는 실증주의자가 만들어요. 진단학회는 같은 34년입니다. 조선학 운동은 민족주의 사학자가 하고요. 이거는 실증주의자가 만듭니다. 실증주의자하고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들어갑니다. 언어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진단학회입니다. 진단학회 결성했다. 그래서 진단학보를 1934년부터 발행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발행이 계속 됐었어요.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학회지였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이거 여러분 기억하기 좀 쉽게 하려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민족주의 학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특별해. 얘들아, 그러니까 나가자. 이런 말 하는 거고요. 여기는 역사의 시간은 다 똑같이 간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다, 일본은 빠르다, 이런 말이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중세가 있었다면 우리도 중세가 있었다. 중세가 있었음을 되게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여기입니다. 중세를 입증해야지 그 다음 단계는 근대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자율적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강조하냐면요, 중국하고 대등하게 싸웠었던 고대사를 되게 강조해요. 이쪽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7번 한번 볼까요? 17번.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만동묘를 철폐했다. 만동묘 지긋지긋한 거 철폐되는 게 대원군 때입니다. 서원 철폐할 때. 자, 옆에 보세요. 폐단이 큰 서원을 각도병에 철폐하도록 했다. 5번째 줄, 뭐가 크게 노했다. 그 밑에 천여 개소의 서원을 철폐합니다. 상당히 많이 철폐합니다. 대원군입니다. 대원군. 그 대원군의 업적을 간단히 좀 말해보자면요, 대원군의 업적은 국가를 흔히 표현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죠. 이게 왕이고 정부고 국민인데요, 왕권이 쇠락해진 것을 다시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이상해진 것을 다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비변사로 모든 권한이 독점되면서 이게 이상해졌거든요.
여기 있는 정부 밑에 있는 사람들 관료들이죠. 관료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힘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조정치기 때는. 그리고 세조정치기든 뭐든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족들이라고 하는데, 사족들은 지방의 서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동시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왕권은 다시 세우고, 세도 가문들은 이제 박살내는 거고요. 요거 박살내는 거고. 자,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는 세금이잖아요. 수치 체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킨다. 비변사와 서원을 혁파한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체제인 의정부와 삼권부처로 돌아가는 거고, 백성들은 수치 체제의 모순을 이제 고쳐준다. 이게 대원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세금은 국민들이 가진 재산 세 가지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걸 후구전이라고 해요. 이거 고쳐주는 겁니다. 이거 고쳐준 게 후포법. 자, 이게 군대죠. 군역 고쳐준 게 후포법이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부과합니다. 원래 군대는 영장 날라올 때 개인한테 날라오는데 신역이었었는데 이걸 호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전세는 그냥 이 정도예요. 숨어있는 땅을 찾아냈다 정도입니다. 은결 찾아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세라는 것은 대동법이 나타나면서 호세는 원칙이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환곡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세금적 했었거든요. 환정이라는 게. 이 환정을 고쳐준 게 이게 사창제를 실시함으로써 환정을 고치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대원군의 업적입니다. 자, 볼까요? 일본의 조사시찰단은 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 일입니다. 대원군은 1863년부터 고종이 즉위한 시점부터 딱 10년간 동치합니다. 1873년까지요. 자, 일본은 81년이고요. 자, 이번에 은결 색출한다. 호프제 실시했다. 이게 맞죠. 3번에 탕평파 육성 탕평비 원립은 영조 때 일이고요. 자, 4번에 대전 통편은 정조 때입니다. 자, 조선의 법전을 간단히 좀 써보자면요.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조선의 법전 체제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쭉 가는데요. 법이 시간이 지나가면 현실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조선후기 때 제도를 다시 개편한 왕이 영조 정주였었는데 영정조 때 법전을 다시 만듭니다. 요 기간 안에 바뀐 내용 중에 항구적인 법으로 만들 만한 것만 빼갖고 속대전을 만들어요. 속편은 본편이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죠. 자, 이 속대전을 만드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법이 두 개라.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친 게 통편입니다. 대전 통편. 자, 그리고 대원군 때 다시 한번 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법전을 모아서 만든 게 회통입니다. 회통. 그래서 이거를 경속통회라고 합니다. 경속통회. 자, 잘 기억해 두세요. 4번은 정조 때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8번 한번 볼까요? 성왕이 군사를 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 6세기 성왕 때 일이죠. 성왕 때 혹은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 때 일이죠. 자, 다음에 온조가 한강 하류에 건국했다. 기원전 1세기 때 일입니다. 기원전. 자, 태조왕이 옥조 정벌을 했다. 이거는 1세기, 2세기 때 태조왕이 있었습니다. 1세기, 2세기 때. 자, 다음에 법흥왕이 율령만 보였다. 6세기인데 가부다는 뒤에 앞에 있어야 되죠. 가부다는. 답은 2번입니다. 나다라가. 19번 한번 볼까요?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했다. 국호를 고려라고 했고 연호를 천수를 했다. 918년이죠. 918년. 후삼국 시대 말합니다. 자, 밑에 사려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견훤이 탄 말 앞으로 와서 항복하니. 견훤이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하는데요. 너무 화딱지나니까는 왕건이한테 부탁해갖고요. 왕한테 부탁해갖고 왕건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아들을 치러 갑니다. 이게 이제 경북 선산에 경북 구미에 1, 2천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1, 2천에서 완전 깨지고요. 겨우 신검이 도망 나와서 지금도 얘기만 들어도 슬픈 곳인데 충청남도 논산에서 신검이 수습해갖고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도 깨지면서 결국은 신검이 이제 왕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 후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료는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요 10세기 문제는요. 10세기 문제는 간단한 순서가 있는데 두 문자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10세기 후삼국기는 900년부터 936년간을 말하는데요. 이걸 흔히 백고고 발신백이라고 해요. 백고고 발신백. 백고고 발신신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후백제 성리, 후고구려 성리. 자, 고려의 쿠데타 18년, 918년. 여기서부터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 발해가 멸망하면서 이게 고려로 편입되니까요. 지금 고려하고 후백제 둘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얘가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견훤이가 그 바로 다음에 신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현재 신라 왕이 친고려 세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친백제 세력으로 바꿔놓겠다고 침공한 건데 이게 악수를 뒀어요. 신라 왕을 죽이고요. 신라 왕비와 왕실에 있었던 궁녀들을 군인들한테 겁탈하게 만들면서 신라 귀족들이 이 새끼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고려로 더 마음이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이때 신라를 침공하니까요. 신라 경주를 침공했는데 이 신라 왕이 경혜왕인데요. 경혜왕이 뒤지기 직전에 고려에 그 왕건이한테 SOS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고려 군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후백제와 왕건이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이 전투를 공고라고 합니다. 공고. 이 마지막 전투는 이제 선산 1, 2천 전투. 공고 1, 2가 없다. 공고 1, 2라고 합니다. 이 공산 전투인데 이게 927년. 요거는 무주공산이야. 왕건이가 집니다. 죽을 뻔했었어요. 왕건이가. 신순경, 김락이라는 두 장수가 대신 죽어줘요. 자, 그리고 930년에 안동 고창 전투부터 이제 고려가 후백제를 이제 압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승세가 기울었다고 평가를 해요. 우리가 고창 전투부터. 고창이 안동의 옛 이름입니다. 이건 대구 803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전투가 되게 유명합니다. 왕건이가 호족들을 포섭을 잘하니까요. 안동으로 싸우러 갔을 때 호족들이 왕건이 편을 들어줘갖고 이게 타지에 나와서 어웨이 경기를 하게 되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 갖고 승패가 갈라질 수 있거든.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고려 편을 들어주니까 강력했었던 후백제 군대도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저 때부터 아들하고 아버지 간에 일정한 균열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고려의 후백제의 전투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 얘기도 합니다. 후백제는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고요. 왕건의 고려 군대는 그때부터 이제 커가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백고고 발신신배 잘 기억해 두세요. 1번 볼까요? 고창에서 후백제 군을 패퇴시켰다.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죠? 930년, 일본은 930년이고요. 신라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 넘겨줍니다. 이게 신라 항복이에요. 이거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갖다 바칩니다. 935년입니다. 935년 11월, 이제 12월에 완전히 그 고려에 이제 투항하게 되고요. 요거는 936년입니다. 자, 3번부터 왕건이가 이끄는 군대가 후백제 금성을 함락했다. 이거는 고려 건국 전의 일입니다. 궁예 시기 때의 궁예. 한 3차례 정도 나주 금성을 공략합니다. 처음에 썼던 게 903년이에요. 903년 후고구려 때. 자, 3번에 후백제 금성 함락은 고려 건국 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자, 발해국 세자 대광현을 받아들였다. 수만 명을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발해 멸망 때의 일입니다. 발해 멸망하자마자 발해 태자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926년 발해 멸망 때 일입니다. 답은 3번이죠. 20번 한번 볼까요? 자,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의 38선도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 줄. 나는 통일된 중국을 건설하다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하는 거 있죠.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죠.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넘어가고 난 뒤에 한반도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한 겁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남북협상 실제 실행되기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48년 2월에. 답은 다죠. 정읍발언은 46년 6월이고요. 1차 밑소공이 실패 이후에 있었던 거고, 정읍발언의 기에서 나온 게 나 시기 때 있었던 게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이죠. 그럼 2차 밑소공이까지 끝나면서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2차 밑소공이는 47년 5월에 시작됐던 거고 9월에 끝나면서 9월에 유엔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중도파들이 다시 활동하는 게 다 같은 활동입니다. 다시기 때 남북협상이 있었고요. 결국은 단독 선거를 막지 못하고 48년 5월에 50총선거가 열리게 되죠. 50총선거의 결과가 라인데요. 라 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48년 8월 15일. 정확히 해방되고 난 뒤 3년 뒤의 일, 정확히 3년 뒤의 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한번 볼까요? 21번. 고려의 5개 지배층이 있었는데요. 호족은 과도귀족 지배층이고요. 우리 역사 속의 지배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대는 귀족이고 중세는 문신이라고 합니다. 문무반, 양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려는 양반 체계가 완전 성립되지는 않은 거고 조선에 와서 양반 체계가 완전 성립됐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귀족에서 양반으로 넘어갈 때 잠깐 있었던 과도귀족 지배층을 호족이라고 하고요. 문반, 무반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게 처음에는 문벌 귀족이 집권했다가 그 다음에 무신으로 바뀌었다 했던 겁니다. 권문세족도 특이한 시기예요. 권문세족은 어떤 캐릭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원파들을 말합니다. 외세에 의존해갖고 잠깐 집권했던 세력을 말합니다. 얘들을 내쫓고 다시 집권한 게 다시 문신이에요. 다시
다시 문신, 다시 무신인데 그걸 신진문신, 신진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 말합니다. 가는 신진사대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신에서 문신으로 다시 바뀌어가는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후기 때 공존했었던 세력이 권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가 공존하는데 간단히 비교 한번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중세의 지배층은 문반인지 무반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문반인지 무반인지를, 양반 시대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전기 이래의 문벌귀족 가문도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무신집권기 때 성장했었던 무신도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통역관 같은 중간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무반으로 정체를 나타내기 힘든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시 원나라 기대갖고 잘 나갔던 놈들 친원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문신이고요, 당연히. 자, 여기 굳이 캐릭터를 말하자면은 권문세 쪽의 캐릭터는 이런 걸로 캐릭터를 잡을 수는 없고요. 친불농이라고 해갖고 세 가지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이게 친원파요, 불교 세력이고요, 농장을 가졌던 세력을 말합니다. 요것에 이제 반대해갖고 쓰면 됩니다. 여기는 친명파라고 부르고요. 친명파 신진사대부는. 여기는 불교가 아니라 불교는 비판하고 성리학을 강조했었고요. 성리학을. 자, 농장이 아니라 농장은 재경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지들은 서울 살면서 땅은 지방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데요. 얘들은 지방 사는 애들입니다. 재향 중소지주라고 합니다. 중소지주. 그러니까 돈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과거 시험 받고 관료가 되는 거죠. 자, 얘들이 관료가 되는 길은 이거 있었어요. 과거를 통해서 됐었습니다. 얘는 고려는 채용제도 중에 크게 양축 역할을 했던 게 과거 음소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 활용합니다. 그중에 고려 후기 때는 이제 원칙대로 돌아가는 시기 아니기 때문에 백을 좀 더 활용을 더 많이 했었고요. 얘들은 과거로 가는데 과거 시험 붙으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리학 공부를 했었고요. 지방 지주였었고, 지방. 자, 그리고 향리 출신이었었다는 거죠. 지방 향리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얘들의 캐릭터는 요거에 대칭해서 캐릭터를 말할 수도 있고요. 요걸로 말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성과 지향이라고 합니다. 성과 지향. 좀 성과를 지향하는 놈들이다 하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1번 봅시다. 성리학을 통해서 불교 폐단을 지적했다. 맞죠? 가는 신진사대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음서 아니에요. 음서. 얘는 음서로 못 갑니다. 향리들한테는 음서라는 카드를 줄 수가 없어요. 음서는 현직 관료여야만 되고요. 현직 관료도 5품 이상이 돼야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향리는 정확한 관료는 아니에요. 준 공무원인 거지 진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은 과거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음서가 아니라. 4번에 부터 농장 아닙니다. 중소지주입니다. 중소지주. 4번에 친원파 아닙니다. 2번, 3번, 4번은 다 권문세 쪽을 말합니다. 권문세죠. 자, 답은 1번이고요. 22번 한번 볼까요? 자, 검거자를 즉시 우리의 손으로 구출하자. 세 번째 줄, 조선인 분의 교육제도. 자, 세 번째 줄 밑줄 한번 가보세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운동에 이 말이 잘 들어갑니다. 조선인 본의의 교육제도라는 거. 이게 60만 세 운동, 신간의 광주 학생 운동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자, 이건 광주 학생 운동입니다. 검거자를 즉시 우리의 손으로 탈환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시작됐었던 게 일본 학생은 풀어주고 한국 학생만 체포하니까는 처음에는 학생들 몇 명이 싸웠던 건데 나주에서 광주라는 통학열차에서 싸웠었던 그 학생들만 체포한 건데 이 얘기를 들었었던 광주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광주 학생 400여 명을 체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라도 학생들이 다 나타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었던 전국 각지 학생들이 동맹유학, 우리 이거 동지합니다, 동조합니다 하면서 전국으로 번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년대 가장 컸었던 민족운동이 됐고요. 20년대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운동이 됐고요. 일제강점기 때 가장 커다란 학생운동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고 있죠. 11월 3일을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 1번은 원산 총파업 말하는 거죠. 자, 2번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 확대됩니다. 이거는 지방에서 시작해갖고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고요. 이듬해까지 갑니다. 1930년 3월까지 가요. 그래서 해를 넘겨서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학생들이 동맹유학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동조합니다, 동조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3번은 국산품 애용운동은 물산장려운동을 말합니다. 1920년에 있었던. 자, 4번에 일제강점기 때 왕이 2명 죽어요. 고종이 죽었을 때 3.1운동, 순종이 죽었을 때 60만 세 운동이 나타납니다. 7년 만에 또 죽어요. 자, 4번은 60만 세 운동이고요. 26년에 있었던. 답은 2번입니다. 23번 한번 볼까요? 자, 가번에 서희를 총재로 대한 독립군단 만들었다. 1920년 12월에 만듭니다.
3.1운동 직후에 많은 전투를 벌이고 나서 이제 만주를 떠나갖고 러시아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직전에 통합군단을 만들어요. 그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자유시 집결을 했다. 21년. 자, 나번에 보시면은 21년에 자유시에서 이제 그 참변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나번에 청산리 전투 말합니다.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고동화, 백어고라는 게 있어요. 일본 놈들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 백백백백 고고고고 했던 게 청산리 전투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분지 지형에 갇혀갖고 이 게릴라 부대한테 일개 연대가 격파당했었던 세계 전사 유례가 없는 굉장히 큰 전투였었다고요. 그런 지형에 가둬뒀단 말이지. 백도 못하고 고도 못하는 백어고,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 이런 전투, 청산리 전투입니다. 1920년 10월에 있었던 거고요. 자, 답은 그거에 대한 복수죠.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자, 라번에 참정신 3부 성립되는 게 24년, 25년에 성립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합하다가 나온 게 혁신의회 국민부로 이제 재편이 됩니다. 혁신의회가 28년이고 국민부가 29년에 나옵니다. 이거 간단히 정리 한번 해드려 보면요. 제가 요약하는 것을 되게 좀 잘 해드리니까 요약하는 걸 여러분들이 따라 잘 해주시면은 공부량을 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요약 강의를 우리 원유철 학사 TV에다가 많이 올려놨으니까는 요거 참고해 보세요. 요거 참고해 보시면은 많은 강의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페이지 되는 분량을 조그마한 하나의 포스트잇 정도 크기로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암기되는 게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 터지고 난 뒤에 만주에서 독립군 투쟁이 많이 터지게 되는데요. 만주는 이제 초반에는 국경 지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만주라는 표현보다 간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북간도 서간도에 많은 군대가 나타나고 많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거 있죠. 봉훈청간이라고 하죠. 그거를 여기다 1920년에 있었어요.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도 참변으로 여기는 독립군대가 다 적발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해갖고 러시아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러시아 땅으로 옮겨가기 직전에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우리 꿈에 그리던 통합군단을 만들게 돼요.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해서요. 자, 근데 이 군단이 강했고 러시아 땅에서도 굉장히 큰 참변을 겪고 온다는 거죠. 이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도 견딜 수가 없어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만주는 일본군이 이제 철수해 있는 상태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만드는 게 3부입니다. 3부. 세 개의 군 정부를 만들어요. 자, 요거는 다 북만주에 있었던 거고, 세 개의 군 정부는 남만주까지 포함해갖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 중에 남만주에 있었던 게 참여부요. 중간에 있었던 게 정의부고요. 신민부는 이제 북만주에 있었던 겁니다. 북만주, 이게 남만주입니다. 자, 이게 임정하고 조금 가깝기 때문에 이제 임정에서 만들었다라고도 하고요. 이건 임정의 이하군단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24년, 이게 25년인데 옛날에 이걸 23년이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쓰는 책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 책도 그래요. 선생님 책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24년, 25년이에요. 이렇게 3부가 성립되고요. 이게 각각이 별도의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를 세 개를 둘 수는 없잖아요. 통합운동 전개하는데 이걸 3부 통합운동이라고 합니다. 1928년. 국내는 신간의 운동이 막 전개되고 난 직후일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 실패를 해요. 실패해갖고 북만주는 북만주대로 남만주 따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혁신의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국민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만드는 게 한족 총연합회라는 걸 만들면서 정당을 만들려고 시도해요. 1923년에 임정부가 국민대표회의로 사실상 실패를 겪고 난 뒤에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자기를 정부라고 칭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하나의 정치단체로 칭하려고 해요. 그 30년대는 대부분 단체 이름을 정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당 치국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정당 만들려고 이런 걸 했었던 겁니다. 29년이고 결국 정당 만드는데 이걸 한국독립당이라고 해요. 이게 북만주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자, 여기서 만든 정당은 조선혁명당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기억하기 쉬워요. 다 29년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씩 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30년대는 이 두 개만 남고 이제 다 정리가 돼요.
통합 과정에 하나로 통합은 못했지만은 한독당과 주역당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군대 나오는 게 한독군인데 이건 또 31년이야. 이거는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29년입니다. 다 29년입니다. 이렇게 만주는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두 개로. 자,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방금 말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순서는 나다 가라 순서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24번 한번 볼까요? 자, 허생전 사료죠. 첫 번째 줄에 그대에게 만금을 빌리러 왔어. 자, 네 번째 줄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제사 치러야 되는데 과일이 없어요. 몇배 값을 더 주고 사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매점매석이라고 합니다. 매점매석. 그 매점매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즉 자본가가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본가가. 매점매석은 도매상인을 말하는 거죠. 도매상인을 두 글자로 도고라고 하죠. 옛날 조선시대 쓰던 말로 하면은 그 도라는 게 총괄한다는 뜻이고요. 고가 팔고자입니다. 총괄 판매, for sale을 말하는 겁니다. for sale, 리테일이 아니라.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 땅에서 이미 도매상업, 지금 말로 하면 뭐죠? 지금 말로 하면 플랫폼 회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회사가. 그 당시 수준에 맞는 플랫폼 회사가. 자, 맨 끝에 보시면은 2배 값을 받은 장사치들이 오히려 10배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지금 플랫폼과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중개업자, 도매상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부터 타조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타조에서 도조로 바뀌는 거죠. 자, 도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기 때. 이거는 조선 후기 때 경제 상황을 묻고 있는 거죠. 자, 이번부터 상품작물 재배가 증가하는데 쌀에 대한 수요가 제일 증가합니다. 쌀의 상품화가 촉진된다라고 해요. 쌀에 대한 상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쌀의 수요가 증가하고요. 토지 수요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쌀의 상품화, 토지의 상품화가 촉진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토지 거래까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3번부터 상인 자본이 장인한테 동일되는 선대제가 성행했다. 맞죠? 그래서 상인들이 농민, 수공업자, 광업자들을 지배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도 자본가의 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상인들이 농민을 지배하는 게 농민들이 이제는 팔기 위해서 재배합니다. 상품작물 재배가 발달한다는 거고, 수공업자가 이제는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국가가 시켜서 했다면, 부역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팔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선대제입니다. OEM 방식이라는 거예요. 광업도 마찬가지인데 광업은 국역으로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에 부역으로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상인들이 돈을 대주고 광산 경영자인 떡대가 그걸 경영해갖고 합니다. 이거를 광산에서의 선대제라고 합니다. 광산에서의 선대제를 물주덕대제라고 해요. 물주가 상인이고 덕대가 광산 경영인을 말합니다. 4번이 그거죠. 정부가 덕대를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상인 물주가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 물주가 광산 개발, 덕대를 통해서 광산 개발을 이제 주도하는 겁니다. 이걸 물주덕대제, 광업에 있어서의 선대제라고 합니다. 3번, 4번은 상인이 지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은 다 상인이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농업사회, 그리고 국역노동사회가 아니라 상업사회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설명한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자, 25번 한번 볼까요? 일본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했다. 이게 러일 전쟁의 사실상 끝을 말하는 거죠. 1905년 5월에 쓰시마 해전을 말합니다. 이걸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 군사, 경제에 관한 특수 권익을 인정하는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포츠모스 지역에서 일본 대표, 러시아 대표가 만나갖고 이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걸 포츠모스 강화 조약이라 합니다. 1905년 9월에 있었던 거죠. 이걸 계기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답은 4번이죠. 대한제국 설립이 1897년이고 국권 강탈이 1910년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듣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해설 강의를 하나의 이론을 해석할 수 있게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하나 주제를 하나씩 요약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요약하는 방식을 잘 활용하셔갖고 많이 좀 확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억을 단기 기억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늘 수 있어요. 그럼 공부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한 10분의 10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것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